프랑크 왕국이 분열할 때쯤에 유럽 북부 지역에서는 노르만족이라는 민족이 나타납니다. 이 노르만족은요, 다른 명칭으로는 바이킹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놀이동산에 가면은 있는 그 바이킹 맞는데요. 바로 이 노르만족이 비옥한 땅을 찾아서 남쪽으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그들이 타고 왔던 배가 이 오른쪽 위에 나와 있는 이 배인데요. 이것이 마치 놀이동산에 있는 바이킹과 비슷하게 생겼죠. 바로 놀이동산에 있는 바이킹이 바로 이 배의 모형을 따서 만든 건데요. 자, 이들은 원래 그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유럽 곳곳에 여러 왕조들을 세워요. 이 노르만족, 바이킹의 조상 그 뿌리는 바로 오늘날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국가들입니다. 이 국가들에서 이 노르만족이 이동해서 유럽 곳곳에 여러 왕조들을 세우니 대표적인 게 영국으로 가서 세운 노르만 왕조, 프랑스 땅에 가서 세운 노르망디 공국, 그 다음에 뭐 여기 노브고로드 공국과 키예프 공국 같은 나라들을 세우게 되었던 겁니다. 자, 이런 나라들을 세우는 상황에서 이들이 이런 나라를 세울 수 있었던 거는 이 지역에 대한 방어가 되지 않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분열하고 있고 이 노르만족이나 이슬람 애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이 상황에서 국가가 방어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수습하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같이 일치단결해서 무장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고요. 그래서 일종의 무사계급인 기사계층이 성장하고 유럽의 봉건사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봉건사회, 중국에서 주나라 때 있었던 건데요. 이 서유럽 지역에서도 이제 이 봉건사회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 구조는 정치적으로는 주종제, 경제적으로는 장원제라는 시스템으로 나뉩니다. 뭐 황제나 국왕, 교황이 그 아래에 자신들의 봉신들을 갖고 있는 이러한 시스템이 등장하고요. 이들에게는 뭐 토지도 떼주는 이런 시스템이 등장했다라는 겁니다. 주종제와 장원제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먼저 서양의 봉건제 보면은요. 이들은 왕과 같은 왕이나 혹은 교황도 해당합니다. 자, 이들이 땅을 매개로 토지를 수여하고 보호해주는 것을 매개로 해서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충성을 다 바치고 때로는 뭐 주군이 전쟁하러 갈 거야 니네 다 모여 그러면은 군대 끌고 오고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애들이 저 때리고 있어요 보스 저 보호해주세요 그러면은 오케이 야 나머지 내 아래에 있는 애들아 다 모여라 쟤 지키러 가자 라고 하면서 만들어진 쌍무적 계약관계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서양의 봉건제인데요. 주군은 보스는요 땅을 내려주고 그 아래에 있는 신하 땅을 받은 신하들을 봉신이라고 합니다. 이 신하들은요 자기 보스에게 충성을 다 바치겠다라고 맹세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요 사실 중국에 있는 제도랑도 비슷한데요. 중국 주나라의 봉건제는요 혈연관계에 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스가 땅을 주는 것도 자기 자식들 혹은 자기 친척들 이런 사람들한테 줘요.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여야 합니다. 아니면은 자기 가족보다도 더 중요할 정도로 더 소중한 신하여야 합니다. 공신이어야만 가능했어요. 근데 서양의 봉건제는 쌍무적인 계약관계라는 겁니다. A와 B 사이의 계약으로만 유지되는 관계라는 거예요. 혈연 따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계약관계라는 말은 둘 중 하나가 계약을 깨면은 자연스럽게 그 의무가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시도로를 다시 한번 보면은요. 보스인 왕은요. 그 아래에 있는 제후들에게
토지를 수여하면서 유사시에 군사적 보호를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애들은 충성을 다 바치는 구조가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보스에게 땅을 받은 이 제후들은요, 또 그 아래에 이 기사라는 계급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일종의 무인 계급이에요. 무신들. 자, 이들은요, 이 자신들의 군사적 기반을 바탕으로 해서 보스를 지킵니다. 그리고 보스는 그에 대해서 당연히 또 토지를 떼줘야 되죠. 자, 그리고 그럼 이들이 그런 보스를 지키는 그 보스로부터 토지를 받았을 때 그것들을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래에 딸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들이 바로 이 농노라는 계층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층은요,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렇게 땅을 받은 이들은 땅을 갖고 있는 영주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우리 유럽 하면은 하나의 거대한 성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성 하나가 바로 이 영주들의 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땅을 받은 얘네들, 그러면은 정치적으로는 땅을 받았으니 경제적으로 우리 보스를 위해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시스템이 바로 장원제라는 시스템입니다. 이 장원제는요, 이 땅을 받은 이 봉신들이 자기가 받은 영역을 경영하는 제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도식이 그려져 있는데요. 자, 보면은 영주가 직접 갖고 있는 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민이 보유하고 있는 땅이 있어요. 이 봉건제 체제에서 땅을 받은 사람들은요, 영주가 되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수확물로 생활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땅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땅과 농민의 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근데 이 당시에는요, 오늘날과 다르게 거름 주는 방법 이런 게 없어서 토지의 영양분이 다 쓰면은 그거를 회복할 만큼 시간을 벌어줘야 돼요. 지금은 거름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회복이 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요령을 몰랐나 봅니다. 해서 삼포제라고 부르는 시스템이 등장해요. 바로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휴경지 혹은 휴한지라고도 부르죠. 춘경지는 봄에 농사 짓는 땅, 추경지는 가을에 농사 짓는 땅, 휴한지는 쉬고 있는 땅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되는데요. 이 쉬고 있는 땅은 바로 땅의 영양분을 회복하기 위함입니다. 춘경지였던 곳은 나중에 추경지가 되고, 추경지였던 곳은 나중에 또 쉬게 되겠죠. 그리고 쉬었던 땅은 다시 춘경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세 번씩 돌아가면서 농사를 짓는 제도가 바로 삼포제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동네에 살고 있던 농민들을 우리는 농노라고 지칭을 합니다. 자, 이들이 갖고 있었던 역할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보유한 땅도 경작하고요. 영주, 직영지도 경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삶을 나눠보면은 3일은 자기 땅, 3일은 영주의 땅을 경작을 하고요. 이 시대는 크리스트교가 매우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바로 하루는 교회 가는 날로 이렇게 딱 빼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농노들은요, 그 지역의 영주들, 그러니까 뭐 주군들로부터 땅 받은 얘네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세금도 갖다 바쳐야 되고, 뭐 노동력도 갖다 바쳐야 되는 이런 의무를 쥐고 있었어요. 농노라는 거는요, 사실 농민 플러스 노예라는 키워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농민하면 자유민을 생각할 텐데 노예적 속성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노예도 아니고 농민도 아닌 그 어정쩡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농노라는 용어를 씁니다. 노예적 속성의 대표적인 게 바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라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 장원제 체제는 뭐냐면은 봉건제 시스템 하에서 보스로부터, 주군으로부터 땅을 받으면은요, 그 땅을 토지만 받은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사 여탈권까지도 다 갖고 있었다라고 봐도 전혀 무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촌락을 이루고 살아야 되고요. 시설들 어디 써야 되면은 영주가 갖고 있는 창고, 대장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주가 운영하는 뭐 양조장, 포도주 만드는 그런 장소들 다 써야 돼요. 방앗간 써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상 선택의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예나 마찬가지죠. 근데 노예라고 할 수 없는 게 바로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요. 결혼도 할 수가 있어요.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결혼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는 자유민이나 가능하죠. 노예가 재산 갖고 있어봤자 뭐합니까? 어차피 노예인데. 근데 자유민은요, 재산이 중요하죠. 근데 노예가 아니라는 증거인데요.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고 시설들은 무조건 이것만 써야 되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노예적 속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해서 농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구조가 등장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시작할 때도 살짝 살펴봤지만 바로 프랑크 왕국이 무너지고 그렇게 해서 이 통일된 권력체가 없던 이 시절에 이제 생겨났던 제도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러한 특수한 제도가 유지가 되면서 정말 다양한 문화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 주종제 하에서 왕과 이 봉신들 사이, 주군과 봉신 사이에는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의무들이 있어요. 바로 충성의 의무도 있지만요. 어떠한 의무도 해야 되냐면은 주군의 장자가 성인이 될 때, 그리고 주군의 장녀나 장자가 결혼할 때, 이럴 때 가서 박수 쳐야 됩니다. 네, 돈 들고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자기 보스가 전쟁 중에 포로로 잡히잖아요. 그러면 그 석방을 하기 위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할 겁니다. 현질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때 그 현질하는 돈 갖다 바쳐야 됩니다. 근데 이 보스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자신들을 보호 안 한다, 보호할 의무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계약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자기 보스가 못 믿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명의 보스를 둔다? 네,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 명의 보스를 뒀을 때 이 보스들끼리, 주군들끼리 전쟁을 한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반 떼서 군대 보내면 됩니다. 아니면은 그 더 영향력이 큰 주군한테 보내면 됩니다. 그것이 문제되지는 않는 사회였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유럽의 봉건제라는 아주 특수한 제도를 봤습니다. 이 봉건제와 더불어서 같이 세트로 오는 장원제도 봤는데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운영이 되었던 시대가 바로 이 중세 서유럽 사회입니다. 근데 중세 서유럽 사회의 본질은 바로 크리스트교에 있죠. 그래서 이 크리스트교 중심으로 또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가, 그 측면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